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썰사남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죠. 그런데 최근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 그 이야기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와 근래에 있었던 일이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일밥 먹고 버려진 아이로 불렸습니다. 제 친부모님은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앞에 100일이 갓 넘은 저를 버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었는지 아버지였는지 어머니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 있던 작은 박스 안에는 제 신상 기록부, 1000기저귀 몇 개가 전부였기 때문이죠.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에게서 편지라도 받았던 반면 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절 버리고 간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놀림받았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서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같은 이야기를 들은 보육원 아이들이 절 놀렸던 것인데요. 아마 자신들보다 불행한 사람을 만들어야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야, 100일밥 먹고 버려지네? 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버려진 애들 사이에도 급이 있는 거야 임마 라고 말하는 듯 했죠. 물론 그럴 때마다 저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달래주셨지만 그 선생님마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제 안에선 세상에 대한 불만만 커져갔습니다. 제가 편하게 있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의 무시와 괄시, 때때로 이루어지는 몸싸움, 울고 있는 저를 애써 외면하는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마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죠. 이런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왕따로 만들고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았죠. 처음엔 물론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외로움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된다는 듯이 행동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어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을 겪었죠.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보육원에서 도망치듯 나온 뒤 길거리 생활도 하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불량서클 애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불량서클 아이들이 길에서 자고 있는 저를 툭툭 치며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만한 체격의 작은 아이들이 부르니 별 걱정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주 작은 여관방 같은 곳으로 저를 데려간 아이들은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하더니 저에게 함께 지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잠자리만 빌리는 생활이 한 달쯤 이어졌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아이들은 새벽에 자는 저를 깨웠습니다. 갈 곳이 있으니 따라 나오라고요. 저는 밤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겨우 눈을 붙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를 거의 끌고 가듯 데리고 나간 아이들은 고등학교 2, 3학년 혹은 갓 성인이 되어 보이는 형들에게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잊은 채 저는 눈을 또렷하게 뜨고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데려다 놓고 형들에게 무언가를 받더라고요. 돈인 것 같았습니다. 왜 나를 무서운 형들에게 데려다 주고 돈을 받는지 의아해하는 동안 덩치가 제일 큰 형이 제 뒤로 섰습니다. 그러더니 제 어깨를 세게 쥐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 야윈 제가 형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형들에게 넘긴 아이들은 연신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며 돌아갔고 저는 무서운 형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 타게 되었어요. 어디 가는 것이냐 거의 울면서 물어봤지만 형들은 묵묵부답이었죠.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들 할 말만 하는 형들이 정말 저승사자처럼 무서웠습니다. 입만 열면 욕지거리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분 나쁜 말들까지.
담배 냄새도 너무 끔찍할 정도로 지독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이동했을까요?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나 있는 곳으로까지 이동한 형들의 차는 이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우르르 내린 형들은 나를 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바짝 긴장해 있는 저를 두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이동하는 동안 형들이 저를 두고 상처가 나면 안 된다느니 들은 것보다 마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리는 벌벌 떨렸고 하늘이 노래 보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겨우 붙잡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저는 등줄기에 땀이 훅 쏟아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탈출구는 반대편 문인데 반대편 문에는 덩치가 가장 큰 형이 기대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막고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잡힐 게 분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싶은 생각으로 머리를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데 한 형이 피고 있던 담배를 던져서 끄며 돌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덩치 큰 형이 야, 네가 여기 막고 있어. 오줌 좀 싸고 올라니까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명의 형도 나도 라고 하며 따라가는 게 보였죠. 기회는 찰나였습니다. 덩치 큰 형이 몸을 떼고 다른 한 형과 시야에서 멀어졌을 때 동시에 차 입구를 막은 형의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야 성공할 수 있었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도망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라이트가 비치지 않는 곳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길이 나 있는지도 몰랐어요. 줄줄 흐르는 식은땀이 눈에 들어가는 게 따가워 연신 땀을 닦아내다 보니까 기회가 생겼습니다. 멀리 떨어진 2명의 형들이 자리를 잡고 차 문을 막고 있는 형이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는 순간 저는 앞자리로 손살같이 몸을 날려 앞문 조수석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아직도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문은 열려 있었고 차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죠. 조수석 문이 열리자 차 문에 기대고 있던 형은 제 뒤통수를 잡으려 몸을 날렸지만 저는 간발의 차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큰 소리가 나자 떨어져 있던 2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2사람도 곧장 제 뒤를 쫓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가장 어두운 곳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게 땅인지 돌인지 모래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이랬으니 저를 따라오는 쪽의 상황도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였을 겁니다.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들이 엉켜 제 귀를 때렸죠. 하지만 그 소리도 어느샌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전 멈춰서서 숨을 고를 수 있었죠. 헐떡거리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을 느끼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종아리와 허벅지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손은 벌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왈칵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혹시나 절 찾을까 숨죽여서 말이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기어가듯 손 닿고 발 닿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은 어두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 저는 큰 나무에 겨우 등을 기대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쉬게 했습니다. 산짐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어린 저는 기절한 건지 잠에 든 건지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새벽 이슬에 몸이 추워 눈을 뜨니 주변이 보이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상처투성이인 제 다리와 팔이었습니다. 아마 어제 산속을 헤매며 나무 이파리 가시에 긁혔던 것이었겠죠. 몰랐을 땐 안 아팠는데 보고 나니 얼마나 아픈지 저는 퉁퉁 부은 다리와 팔을 이끌고 겨우 몸을 일으켜 물이 흐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눈뜬 곳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첩첩산 중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가면 그래도 어디론간 향하지 않을까? 라는 막역한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처음으로 저를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물길을 따라가니 옹기종기 모여있는 몇 개의 집이 보이더라고요.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겨우 몸을 이끌고 가장 가까운 집으로 가니 시골 어르신 두 분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지런하게 재료를 씻고 옮기시던 두 분은 저를 보자마자 "에구머니나!" 라고 소리치시며 손에 들고 있던 걸 모두 떨어뜨리셨어요. 쨍그랑 소리와 비명 소리가 나자 집 안에 있던 분들도 무슨 일이냐며 나오시더군요. 그분들도 제 몰골을 보시곤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제 상태가 심각했던 거겠죠. 그중 한 분은 "사람이요? 귀신이요?" 라고 하시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셨고 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절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무언가가 몸을 밟고 지나간 듯이 무거워서 제 고개 하나 들 수가 없더군요. 전 간신히 고개를 살짝 들어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팔이고 다리고 붕대로 안 감은 곳이 없었고 약 때문인지 온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제가 하며 신음소리를 내자 옆자리에 계신 분이 "여기 깼네 깼어" 라고 소리쳐 간호사분을 불러주셨어요. 호출소리에 급하게 들어오신 간호사분은 제 상태를 간단히 보시더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후 들어온 건 의사, 간호사, 그리고 2명의 경찰분들이었죠. 대체 제가 왜 거기서 그런 몰골로 발견됐는지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시던 경찰관 두 분은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상태는 약간의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근육 파열이라고 했어요. 이리저리 자잘한 외상도 있었죠. 회복에 집중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전 정말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다른 걱정을 하기엔 잠이 쏟아져서 할 수가 없었죠. 점점 몸이 회복되니 경찰관 두 분도 자주 다녀가셨죠. 불량서클 아이들이 저를 무서운 형들에게 넘겨준 이야기, 형들이 차에서 나눴던 말들, 도망쳤던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고 나니 이제 거론되는 문제는 저의 거취였습니다. 저는 경찰분들에게 병원비는 알아서 갚을 거고 태어나면 어디든 가서 일해먹고 살 거다 라고 말했지만 두 분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너가 전에 있던 보육원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다시 같은 시설로 가는 게 싫은 건 이해해. 그런데 넌 아직 어린아이고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집센 저는 제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세요." 라는 가시돋친 말도 했죠. 하지만 경찰분들은 꿋꿋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을 꺼내고 싶진 않지만 아이 혼자 세상에서 산다는 건 그렇게 위험한 일이다. 너가 또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싫더라도 널 도와줄 수 있는 시설로 가서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라고 말이죠. 전 사실 공부 기술 같은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너가 또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야 라는 말이었죠. 사실 저는 형들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나 남자 3명이 함께 있는 것만 봐도 머리가 삐쭉 쓸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설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물론 배려해 주신 덕에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 간 시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일밥 먹고 버려진 거란 사실을 아는 아이들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무난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사람에게서 여러 번 상처를 받은 저였기 때문에 마음의 문은 열진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연 대상은 공부뿐이었죠. 저를 시설로 데려다 준 경찰관 분이 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공부를 내 무기로 삼자 라고 다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공부머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라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쭉쭉 성적을 향상시켰어요. 처음엔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아이가 점점 치고 올라오자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큰 이슈였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입시 관련된 교육을 따로 받지도 않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지 묻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전교 10등권 안에 들었을 때는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무사히 보낸 저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친구는 없었죠. 저는 대학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괜찮았는데 대학에 가니 협동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딱 한 명, 상민이라는 친구와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민이는 입양 가정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입양됐다는 이유만으로 조부모님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고 했죠.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상민이는 저와 다르게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상민이 덕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졌고 술자리 에티켓, 연애하는 방법 등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들까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가족 같은 친구인 상민이와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20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분야의 사업은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래서 돈을 꿔서 회사를 운영하는 시기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힘든지도 몰랐어요. 그냥 했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근 7년을 고생하니 저와 상민이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보이더군요. 회사 운영과 대리운전, 알바를 함께 하던 저와 상민이는 어느샌가 부수적인 일은 그만두고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다며 고개를 돌리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먼저 저희에게 찾아오기도 했어요. 투자금이 슬슬 모이니 그동안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엔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1년째 되던 날 저와 상민이는 모든 빚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온 저는 야, 우리 드디어 빚 다 털었다. 이제 진짜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상민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민이는 아무 말 없이 특유의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뭐야, 너 별로 안 기뻐 보인다? 안 기쁘긴 뭐가 안 기뻐 임마. 거의 10년 넘게 이 고생을 했는데 안 기쁠 리가.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저의 질문에 상민이는 하고 싶은 말을 애써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민이가 한 말은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석현아. 나 암 말기다.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안 놀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상민이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나이가 이제 30 중반인데 무슨 암이야. 너 그딴 장난치지 마.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상민이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빚 청산 다 하면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다. 안 믿을 것 같았어. 라며 너스레를 떨며 말이죠. 봉투 안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들어있었고 소견서에는 상민이가 폐암 말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사실을 부정하며 야, 이게 뭔 소리야. 장난치지 말라니까. 라고 말했지만 이미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민이가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요. 저는
상민이가 웃는 모습으로 아무 말 하지 않자 살 수 있는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이는 여전히 의연한 태도로 힘들대. 이미 병원에 갔을 때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냥 진통제 먹고 있었어. 라고 말했죠. 전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남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상민이가 너무 답답하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분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저는 한참을 덩그러니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민이는 저에게 왜 그동안 아픈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이야기했죠. 병원에 가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더라고. 회사에 진 빚을 계산하니까 반 정도 남았는데 솔직히 너 혼자 갚는 것보다 나랑 같이 갚는 게 더 빠르잖아. 나 아프다고 하면 그 빚을 다 너가 책임지려고 할 텐데 의미 없는 연명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너 도와서 빚이나 다 갚아주고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날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도 마. 나는 그냥 내가 벌려놓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니까. 상민이는 죽음을 초월한 듯 보였습니다. 넌 죽는 게 무섭지도 않냐? 너가 담배를 펴 뭘 해? 평생 몸에 안 좋은 거 입에도 안 대고 산 녀석이 억울하지도 않아? 라는 제 질문에 상민이는 안 무섭겠어. 무섭지. 매일 밤 진통제를 털어 넣을 때마다 무섭다. 그런데 괜찮아. 나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 녀석은 정말 열심히 산 녀석이었어요. 무엇 하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없죠. 그런 녀석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상민이는 빚을 다 갚은 그 해를 채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민이의 주치의는 저에게 그 고통이 있는데도 참았어요. 진통제가 있었다고 해도 티를 안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책임감을 가진 분이에요. 라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저는 상민이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지켜내려고 했던 이 회사를 정말 크게 키워내야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제 삶의 목표가 설정된 순간이었죠. 그 후 저는 상민이가 보여준 책임감의 뒤를 잇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애초에 회사의 발전 가능성은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주요 기술도 점점 성장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직원들도 거의 50명 가까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영국에 있는 큰 기업과 계약을 맺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약금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회사에 있는 모든 돈을 끌어다 써야 했죠. 하지만 계약은 이미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했고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그 엄청난 계약금보다 더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저는 영국 기업과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앞둔 당일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으로 출장 가는 인원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 남아 있어야 했죠. 하지만 계약 일정은 3일 뒤였기 때문에 하루 정도 딜레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출국시킨 직원은 저와 회사 초창기 때부터 함께한 일머리 있는 친동생 같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 편하게 한국에서의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직원들과 영국에 도착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먼저 도착한 직원이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그 직원을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미팅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함이 커져갔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직원은 애초에 영국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의 자본과 모든 기술 내용을 가지고 영국과는 관련도 없는 엉뚱한 나라에 가 있었던 것이죠.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계약은 물 건너갔고 회사의 돈이 텅하니 사라진 것이라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죠. 게다가 중요한 기술까지 죄다 들고 날랐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연이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상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노력했죠. 하지만 연이은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니 일주일 뒤엔 정신이 혼미하더군요.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던 회사가 한순간에 문 닫을 지경이 되자 저는 무작정 강릉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민이와 20대 시절 자주 갔던 곳이었죠. 저는 주문진 쪽으로 넘어갔고 바다 주변에서 소주 3병을 사 바닥에 앉았습니다. 사실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생긴 목표이자 목적이었는데 그런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저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렸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상민이 다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스로를 인생 패배자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온 소주 3병을 딱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 생각이었습니다. 가을바람도 선선하니 딱 죽기 좋은 날씨라며 실없이 웃고 있었죠. 그때 제 뒤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일 있어서 웃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양반이 뭐 그렇게 실없는 웃음을 지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한 노신사분이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어망을 보니 꽤 물고기가 잡혀 있더군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저에게 노신사분은 자네가 저 멀리서 죽을 표정하고 걸어올 때부터 있었지? 라고 대답하셨죠. 무슨 술을 그렇게 쉬지도 않고 먹나? 왜? 죽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쳐다보는 노신사분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아니 죽으러 온 놈이 죽으러 왔냐는 소리에 왜 부끄러워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죽으러 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노신사분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낚싯대를 정리하시고 잡은 물고기를 모두 풀어주셨어요. 전 의아해서 노신사분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다 잡은 물고기는 왜 놔주십니까? 이에 노신사분은 다소 황당한 대답을 하셨어요. 나 생선 안 좋아해. 저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노신사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시는 걸 보며 죽을 자리 핀놈 옆에 있기 싫어서 그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짐을 단정히 챙긴 노신사분은 낚시 가방을 메고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죽기 직전이라고 해도 그렇게 혼자 술 마시면 가는 길 너무 외롭지 않겠어? 따라와. 전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 있자 뭐해 따라오래도? 라고 말씀하신 노신사분은 제가 들고 있던 나머지 술병을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전 어버버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짐도 양손 가득 드신 분이 얼마나 발이 빠르신지 쏜살 같으시더군요. 전 겨우 헉헉거리며 노신사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노신사분이 도착한 곳은 작은 집이었어요. 식당이 아니네요. 당연히 술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저는 노신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분은 식당은 뭔 식당이야. 거기 가면 술 먹어야 되는데 난 술도 안 먹어. 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죠. 네? 라고 의문을 표하는 저에게 그분은 제 소주병을 달랑 들어보이며 이거 써도 되지? 라고 말씀하셨고 이내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집을 둘러보고 있으니 잠이 솔솔 오더군요. 사연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죽겠다고 소주 한 병 마셔놓고 남의 집에서 자고 있는 꼴이 우습기 그지없었습니다. 노곤노곤하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노신사분이 저를 깨우셨어요. 일어나! 남의 집에서 손발도 안 닦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이죠. 노신사분은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수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방금 만든 듯한 겉절이도 함께요. 저는 순간 침을 꼴딱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노신사부는 저를 향해 왜 죽겠다면서 맛있는 건 먹고 죽고 싶나 보지? 라고 놀리듯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젓가락을 쥐어주신 노신사부는 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이름을 선용이라고 소개한 그분은 끊임없이 저를 놀리셨습니다. 뭐만 하면 죽겠다는 양반이 입맛은 좋네. 이거 아까워서 저승 갈 수 있겠나? 저승 가면 이런 건 없을 텐데 라고 하셨죠. 전 목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자꾸 그러시니 기분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에선 아니 지금 사업 망해서 이러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처음 본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해?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티가 났겠죠. 불쾌한 표정으로 깨작거리는 저에게 선생님은 불현듯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진짜 죽겠냐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저는 또다시 꿰뚫어보는 그분의 말에 매우 찔렸어요. 아무 말하지 못하는 저에게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별다른 거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저처럼 다이내믹한 인생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 낳아서 잘 살다가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아내 떠나보낸 후에 한량처럼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라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자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네가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몰라. 근데 이렇게까지 죽겠다고 다짐한 거면 아마도 큰일이 있었겠지. 그런데 말이야. 죽고 나면 자네 인생이나 이렇게 별다를 거 없는 내 인생이나 거기서 거기일 거야.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뭔가 대단한 진리를 얻은 것 마냥 머리가 개운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꾸 나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나빴던 이유도 알게 되었죠. 저는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일어나서 수첩을 뒤적거리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해주신 것은 로또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로또가 당첨되면 그걸로 재기해보라는 말씀이신가? 라는 생각으로 멀뚱멀뚱 로또 용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살고 싶다고 했지? 다시 돌아가봐. 그 생각 싹 사라질걸. 그때는 옥상이라도 안 올라가면 다행일 거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죠. 당장 돌아가면 죽고 싶을 거야. 그럴 때면 이 로또 복권 당첨 방송만 기다려. 이거 돼지 꿈꾸고 산 거야. 선생님은 아무 희망 없는 제 인생에 일주일짜리 희망을 선물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방송까지는 로또만 기다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또 다른 로또를 사. 그렇게 해결될 때까지 해. 자네 인생에 다른 희망이 생기기 전까지.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제 모든 걸 바친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회사에 돌아간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갔던 직원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사 돈 인출을 모두 막아놨는데 돈을 꺼내 쓰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었죠. 이후 잡힌 직원에게 기술과 돈을 어떻게 빼돌릴 생각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울면서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무슨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간 욕심이 났어요. 그냥 대표님이 부러웠나 봐요. 저도 대표님처럼 되고 싶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저를 믿고 아직도 사표를 내지 않은 몇 명의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서라도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도망간 직원을 잡고 모든 재원을 복구시키고 혼란스러운 회사를 정돈하고 나니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주문진에서 만난 선생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애초에 주문진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되갚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자 저는 다른 방식으로 그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한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자선 활동에 열심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사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함께 시설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사람을 받지 않다가 봉사자들을 다시 받기 시작한 것이라 참 오랜만에 시설에 들린 것이었죠. 저도 시설에서 자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뭔가 익숙한 말투를 듣게 되었어요. 아이고, 다 깨먹어, 다 깨먹어. 그렇게 설거지를 해서 그릇이 깨지나? 바로 선생님의 음성이었죠. 저는 화들짝 놀라 그 목소리가 들리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를 하는 아내와 흰머리의 노신사분이 계셨습니다. 저 혹시 라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노신사분은 일전에 주문진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습니다. 전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박선용 선생님 맞으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날 어떻게 하시죠? 라고 물으셨지만 이내 저를 알아보시고는 그때 그 청년이구만 이라고 말씀하셨죠. 이후엔 눈물의 상봉 시간이 이어졌어요. 물론 저만의 눈물이었지만요. 그렇게 자네가 떠나고 나는 매일매일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었어. 혹시나 정말 다시 죽으러 오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그랬지. 그렇게 한 4개월이 지나니 안 죽고 잘 살아있겠지 싶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예쁜 색시도 없고 잘 살고 있었구먼. 선생님은 껄껄 웃으셨지만 제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 제가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다시 일으키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정색하시며 됐어. 사람 목숨 구한 거 하나로 난 내 덕을 다 쌓은 거야. 자네는 자네 인생 살아. 그리고 난 자네가 은혜를 갚아줘야 할 정도로 힘들지도 않고 라며 저의 의사를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끊임없이 선생님에게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선생님은 결코 마음을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자네가 자꾸 이러면 나는 이제 이곳에 봉사하러 오지도 못해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던 중 선생님의 아내분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 사실을 함께 들었던 아내는 저에게 그럼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건 어때? 아내분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치료를 못 받는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기부를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래 그거다 라며 기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성함으로 기부를 하는 그날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라는 말은 불편해하셨지만 이내 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사실을 들으시곤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꾸준히 선생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에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몰래 선생님 손주분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물론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시지만요. 고집센 선생님 덕에 키다리 아저씨가 된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0일밥 먹고 버려진 아이였던 저는 이제 100일밥 먹고 버려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희망이라는 것을 선물 받았던 것처럼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희망찬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